평택을 앞서 이제 미군 기지와 관련된 어린 시절의 기억을 얘기했습니다만은 사실 그 20여 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미군 부대가 있던 지역의 뭐 이전과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이전을 하게 되면 또 이 지역에 대한 지원이나 정부의 관심 이런 것들을 계속 지역민들이 원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의지를 밝혀 오셨잖아요. 그 네. 그림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에 산재해 있던 미군 기지들이 통합해서 평택 캠프 험프리로 모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전이 거의 완성이 돼 가고 있는 단계고요. 그 기지와 그 주변 지역들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면서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갈 수 있나 하는 그런 숙제만 그렇죠.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전국에 산재해 있는 기지들을 평택으로 모으면서 이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뭐 정신적으로 여러 면에 있어서 좀 국가 정책을 위해서 좀 희생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국가가 어떻게 보상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대안으로 평택지원특별법이라는 것을 2004년도에 만들었고 그 법이 지금 2차례 정도 그러니까 일몰법입니다. 그 네. 법은 특정한 기간 동안만 적용되는 법인데 그것이 2차례 정도 기한 연장이 예. 이루어졌는데 이제 미군 기지가 거의 이전이 완성이 돼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역 공동체와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기지 이전을 위한 지원법이었다면 그럼 예. 기지를 이전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이 평택이라는 도시를 국가가 안정적으로 이 미군 기지를 운영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시점이죠. 그런데 평택 지원 특별법이라는 것은 한시법으로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법으로 상설화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라는 고민이 남아 있고요. 근데 지금 이게 평택 지원이라는 그 지역명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특혜성 시비나 뭐 이런 문제 제기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안에 공여구역을 미군한테 이렇게 기지 지역을 공여하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공유구역 지원법이라고 있는데 이 일반법과 그러면 평택지원특별법을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평택만을 위한 지원이라는 그 특혜성 시비를 없애면서도 지속적으로 공유구역들이 받고 있는 피해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보상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공유구역을 제공한 그 기초자치단체는 이 기지가 워낙에 커졌기 때문에 평택시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혼자 독자적으로 해결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국가적인 사무인 만큼 국가가 책임지고 이것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것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보면은 뭐 지금 입장에서는 이제 평택이라는 명칭이 이제 있어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지역민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평택이 성공적인 사례를 먼저 만들고 가이드라인이 돼서 전반적인 법률에 적용이 되면 반대로 서로가 이제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잖아요. 그렇게 꼭 만드시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문제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평택이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서울에서 오가기에도 저도 이제 친구가 몇몇 있어서 좀 다녀보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교통에 대한 아쉬움은 목이 마르죠. GTX C 노선 연장 그리고 BRT 간선 급행버스 국도도 45, 38 와 이것들을 다 확장하려면은 하실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 짧게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지금 평택이라는 도시가 아주 급격하게 양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 수요가 상당히 많죠. 근데 저는 이런 양적인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질적인 성장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질적인 성장이라는 것이 뭐 개념 정의를 하려면 뭐 다양한 접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길거리에서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요소를 줄이느냐가 저는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정주 여건을 높이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공감합니다. 격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회자께서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 일들이 다 진행되고 있고요. 뭐 주변 지역에 있는 의원들과도 협업 시스템을 갖추면서 또 저희 지역의 기초자치단체하고도 평택시하고도 협조를 얻어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장의 균형 말씀하셨는데 질적인 성장 잘 지금 차근차근 준비되어 가고 있는데 양적인 성장 어디까지 보십니까? 100만 인구 도시 가능할까요? 그런 말씀들을 뭐 종종 저한테 물어오세요. 그런데 이제 제 이렇게 어리석은 답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100만 도시에 다가가는 것보다는 100만 명이라는 시민들이 평택이라는 도시에 와서 살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그 내용을 받아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매력적인 도시가 돼야 될 것인가, 그것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적인 성장이 충분해야겠죠. 그래서 그래야 50만, 60만, 70만 이렇게 차근차근 성장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준비를 평택시도 열심히 하고 있고 저도 중앙정부의 제도적, 예산적 지원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나와주신 게스트분들이 항상 자기 지역구 자랑 많이 하시더라고요. 평택의 자랑 한번 해주시죠. 그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 인구 증가 속도가 완연하게 둔화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평택은 계속 유입 인구도 늘고 지금 인구가 늘고 있고 도시가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죠. 그것은 단순히 뭐 경제적인 이유 때문은 아닐 거고요. 그만큼 주변 환경이나 지역 그 주민들의 소통과 공동체를 운영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나도 한번 평택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모여서 그런 결과를 얻어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뭐 특정한 장소, 특정한 명소를 자랑하는 것보다 평택은 인구가 늘고 있는 곳입니다라는 말로 반증할 수 있겠네요. 대신하고 싶습니다. 네, 역시 삼선 의원의 어떤 그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네, 오늘 저희 또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의원님 말씀드리면서 초반에 의원님 평택에서 그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과 친하게 지내셨고 지금도 연락하신다는 말씀이 많이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완득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2011년도에 나왔던 작품인데 그 작품만큼 재미있게 또 그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좀 열린 마음을 갖도록 좀 자극을 준 작품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도요. 네, 그 작품에 사실 또 그 새누리당 전 의원이었던 이재스민 의원이 정계에 진출하기 전에 배우로서 얼굴을 알렸던 작품이기도 하죠. 이한 감독의 연출이 돋보였던 완득이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인사이드 스토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뭐 문화 콘텐츠 중에서 추천할 만한 것이 있다면요? 저는 이문열 작가가 번역을 한 삼국지를 좋아합니다. 아직도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고요. 그 이유는 제가 정치인으로서 정치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정의하고 있는 정치라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이 헤게모니라고 할지요, 뭐 그 권력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사이에 두고 벌이는 모든 행위를 저는 정치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 사이에도 정치가 있을 수 있고 학교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있어요. 들여다보면요. 직장 안에서도. 그런데 저희가 정치라 하면 국가 단위에서 벌어지는 일을 그냥 정치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해서 그렇지 정치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 함께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저는 정치를 논함에 있어서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이 언제 화가 나고 왜 울고 언제 배고픔을 더 크게 느끼고 언제 기쁨을 더 크게 느끼는지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해야만 정치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정치 참여자로서 그 효과도 높아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뜬금없는 얘기 같습니다만
삼국지에는 수많은 인간 군상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인간 군상들이 전혀 각기 다 다른 배경과 상황 속에서 반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예. 그것을 보고 저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넓히는 좋은 기회로 삼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대한민국이란 공동체를 좀 더 잘 이끌어 나가고 좀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이해들을 서로가 좀 높였으면 좋겠고 네. 그 과정 속에서 수단으로 삼국지를 한번 더 읽어보시면 어떤가 하는 네. 추천을 드립니다. 보통 그 삼국지 좋아하시는 분은 한 10대 번씩 그렇죠. 읽으시거든요. 몇 네. 번 몇 정도 번씩 읽으셨어요? 저는 뭐 그걸 네. 숫자를 세고 읽지는 네. 않아서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어. 읽고 있어서 뭐 읽을 때마다 또 새로운 작품이잖아요. 그게 새롭다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워낙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양하다 그쵸. 보니까 그때는 그냥 이렇게 모르고 지나갔는데 이때 왜 이 사람은 눈물을 흘렸을까? 관계나 어떤 예. 상황들이 다시 보이니까. 다시 이렇게 좀 예. 깊게 아주 자세하게 보이는 예. 거죠. 네. 그러면서 저도 세상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한 뼘씩 한 마디씩 성장하는 게 아닌가 하는 확인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네. 즐겨보는 편입니다. 제가 오늘 뭐 질문 좀 어려운 질문들을 많이 드렸는데 삼국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지막으로 어려운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지 좋아하는 사람들 간에는 네. 그 안에 등장하는 뭐 영웅이 됐던 악인이 됐건 뭐 조조를 악인을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선인을 보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해석들이 있잖아요. 네. 어떤 인물을 좋아하느냐를 물어보면 그 사람의 성향을 볼 수 있다 뭐 이런 심리 테스트도 예전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인물을 좋아하시는지 삼국지 안에서. 처음 읽었을 땐 저는 네. 유비를 좋아했습니다. 예. 뭐 대부분 비슷할 것 같아요. 대중적인 인물이니까. 대중적인 인물이고 그 선함에 많은 끌림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다 모든 사람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거 계속 읽다 보니까 특정한 인물을 좋아한다기보다는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 한 분 한 매력을 분이 하나씩 다 예, 느끼시는군요. 다 느껴서 네. 뭐 특정하게 누가 좋다. 아. 예를 들자면 조조 같은 모습을 보여야 될 때는 조조의 캐릭터가 상당히 끌리는 거고요. 또 유비의 캐릭터일 때는 또 유비의 모습이 끌리게 되고 그렇습니다. 네, 잘 피해가셨습니다. 자, 뭐 의원님 보내드리기 전에 인사이드 스토리에 출연한 모든 출연자들에게 드리는 마지막 공식 질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어떤 덕목을 갖춰야 되는지 전해주시죠. 저는 소통과 겸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요. 또 이 변화의 모습을 나타나는 많은 다양한 이슈들이 생겨나고 예. 또 이슈들을 전달하는 다양한 매체들도 있다 보니까 자신을 드러내거나 이런 것을 위해서 좀 자극적이거나 충동적인거나 이런 이슈로 언론에 나서고자 하는 분들이 가끔 눈에 띄는 것 예. 같아요. 근데 적어도 정치인이라면 정치인으로서 갖춰야 될 덕목이라 하면 국가의 백년지 대계를 고민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순간적인 그런 뭐 충동적인 그런 뭐 자극보다는 조금 더 진지하고 겸손하고 예. 그러기 위해서는 대중과 끊임없이 소통을 하면서 또 그 자세를 낮춤으로 해서 그 공동체를 잘 이끌어 나가는 힘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